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지난 편에서 상법 개정안 중 재벌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기에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재벌들이 만만치 않게 싫어한다는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소수주주권,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제한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유지 청구권, 대표소송 제소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등이 있죠. 이번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거죠. 어떤 제도이길래 재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법에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주주대표 소송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액주주 소송,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주주대표 소송제를 먼저 설명하냐면 오늘 살펴보는 다중대표 소송제가 주주대표 소송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를 이해하려면 주주대표 소송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은 거죠.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지분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대주주나 이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나 이사들이 횡령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소수 주주들이 대항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주대표 소송제라고 부릅니다. 이 주주대표 소송제의 대표적 사건이 1998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이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부당한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 200억 원 정도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 회사 자금을 불법 세탁해서 약 75억 원 정도의 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다른 이사들이나 감사위원이 이건희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묻는 것,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1편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이사들은 물론 감사위원들도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해서 선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총대를 메고 내가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겠죠. 이건희 회장의 뇌물수수 사실은 나중에 세간에 알려집니다. 그러자 개미주주들이 모여서 대응하기로 합니다. 너네가 소송을 못하겠어?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런데요, 소수주주들이 모인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자격부터 볼까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주식 발행 총수의 1%,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상장회사니까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겠죠. 원래는 이게 0.5%였는데 그나마 1998년에 법이 바뀌면서 0.01%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0.01%라고 하니까 좀 쉬워 보이나요? 1998년 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모인 주식이 15,000주였습니다. 기준을 겨우 넘긴 수치였습니다. 이걸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온갖 캠페인을 해서 주식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주들이 모였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그 문제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 이렇게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소수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1998년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소수주주들은 1998년 10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소속된 감사위원들에게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청구했습니다. 감사위원 3명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경영진이 선택한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된다. 이게 참,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가져다가 세탁한 게 정당한 사안이다 할 말이 없죠. 결국 감사위원들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소수주주들은 이건희 회장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길고 길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이 지난 2005년에 대법원에서 19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의 당시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이랬습니다. 피고 이건희가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뇌물 공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 이 소송을 보면 주주대표 소송제가 단순히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재벌의 뇌물 공여를 단죄한 성격이 있는 것이죠. 실제 이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견제하는 공익적 성격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주주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중대표 소송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벌가의 대기업 A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김 씨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B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기업이 B 기업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 기업은 A 기업의 자회사, 모자 회사 관계가 됩니다. 두 기업은 이름도 비슷합니다. 땡땡그룹 계열사. 누가 봐도 이 재벌의 계열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아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B 기업에 자금을 세탁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횡령이죠. 게다가 회사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갑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B 기업의 주식이 폭락합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죠. 네, 대주주 A 기업이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 기업 이미지가 엉망이 되면서 그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A 기업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A 기업의 주가가 쭉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 기업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A 기업이 정상이라면 B 기업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A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수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A기업의 주주들이 화가 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회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기업의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들어간 다중대표 소송제는 바로 A기업 주주들에게 B기업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외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해당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대표 소송제와 자격과 절차가 거의 똑같죠. 소송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주주대표 소송제가 자기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중대표 소송제는 주주들이 자기 회사의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재계에서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될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맨날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경제지들이 연일 비슷한 기사를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휘청거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섭죠? 회사들이 막 소송에 휘말리고 경영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한국 경제도 힘들어지고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자격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삼성전자 주식 68만 주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게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358억 원 수준입니다. 재벌가 입장에서는 358억 원이 그렇게 큰 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액수의 주식을 모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가 주주대표 소송제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다중대표 소송제보다 더 먼저 도입되었던 주주대표 소송제의 실제 소송 건수를 보면 재벌들이 얼마나 엄살을 피우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 소송은 무려 21년 동안 고작 13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회사가 소송 대상이었던 경우는 47건이었습니다. 한 해에 한 2건 정도 될까요? 주주대표 소송제는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1년에 400건 정도의 주주대표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자본시장 규모가 훨씬 크긴 합니다. 하지만 2건하고 400건은 그 차이가 너무 크죠. 사실 미국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최소 주식 제한이 없습니다. 한 주만 있어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격과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주주대표 소송이 그렇게 생각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든 다중대표 소송이든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회사로 돌아갑니다. 아까 판결문에서 봤듯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회사에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어떤 이익을 얻느냐? 회사의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정도입니다. 대신 주주들이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기면 회사가 좋은 일이고 지면 자기 돈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도입되는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자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가 되려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재벌,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 회사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계열사들은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다중대표 소송의 범위를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지분율 30%로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 회사의 82%가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아예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법이 그렇게 초강력 울트라 슈퍼 파워를 발휘하는 법도 아니라는 말이죠. 한국의 재벌사를 보면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뇌물도 주고 사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상속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총수의 자녀들에게 자회사를 맡기는데 바로 이 자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외에도 자회사를 통한 재벌 내부 거래 문제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중대표 소송제는 실질적으로 마구마구 소송이 벌어진다기보다 그러다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의 간부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재벌 총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거부하기 힘든데 그나마 명분을 줄 수 있죠. 저 그러다가 소송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불법적, 탈법적, 비상식적인 경영에 대한 백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OECD에서 2018년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의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단소송 및 다중대표 소송을 장려하는 개혁을 실시하라. 재벌들은 개혁 정책이 나오면 엄살부터 떱니다. 뭐만 나왔다 하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외국 투기 자본에게 먹힌다. 소송이 남발될 거다.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부터 합니다. 그런 엄살을 떨기 전에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송을 당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송이면 주주들이 모이지도 않죠. 그리고 재벌의 엄살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는 언론, 앵무새처럼 받아서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재벌 일가를 돕는 길일까요? 따끔할 수 있지만 백신을 맞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가 오히려 좋은 기업을 만드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야당의 정치인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에 찬성하는 여야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혁 법안을 흔들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알못 또 이해하는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 소송제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1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2편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4편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조만간 선보일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그 채널의 주제는 언론입니다. 기대해주세요.